진정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회사가 단 8분 만에 자신을 정리했다면 이제 그 8분의 진정한 위력을 보여줄 차례였다. 22년간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회사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최진우 차장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다. 주말 내내 강태수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들을 검토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USB 안에 방대한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업무 파악에 나섰지만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단순한 연락처와 진행 상황 정도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얽혀 있었고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했다. 게다가 강태수가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했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최 차장은 오늘 일정을 점검했다. 동아건설 윤 사장 미팅이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었다. 30억 규모 프로젝트의 중간 점검 미팅이었다. 대한금융투자심사 회의가 오후 2시. 70억 규모의 핵심 프로젝트였다. 한빛제약 품질인증 점검이 오후 4시. 모두 중요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강태수로부터 받은 인수인계 내용만으로는 이 일들을 제대로 처리할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USB에 있는 자료들은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정보뿐이었다. 실제로 어떻게 고객을 대해야 하는지, 어떤 포인트를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었다. 명문대 경영학과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으로는 현장의 복잡한 상황들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특히 고객들과의 개인적 관계나 비공식적인 업무 처리 방식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영역이었다. MBA에서 배운 전략 이론, 프로젝트 관리 기법, 리스크 분석 방법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별로 쓸모가 없어 보였다. 오전 9시 정각.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동아건설이라고 표시됐다. 최 차장은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네, 한성개발입니다. 강 부장님 계신가요? 목소리에서 평소 강태수와 친밀했던 관계가 느껴졌다. 부드럽고 편안한 어조였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동료 같은 느낌이었다. 최 차장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우 차장입니다. 강 부장님은 퇴직하셨고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최 차장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다. 손에 땀이 났다. 첫 번째 고객과의 대화가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다. 퇴직하셨다고요? 언제요? 윤 사장의 목소리가 변했다. 편안했던 어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지난주 금요일에요. 갑작스럽게 결정되어서. 최 차장이 설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 사장이 간단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최 차장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강태수로부터 들은 설명으로는 윤 사장이 괜찮은 분이라고 했는데 실제 반응은 전혀 달랐다. 차갑고 거부적이었다. 오전 9시 30분. 더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대한금융에서였다. 70억 규모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였다. 최 차장은 더욱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메모지까지 준비했다. 강 부장님 계십니까? 엄숙한 목소리였다. 나이든 남성, 아마도 박전무일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강 부장님은 퇴직하시고 저희가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최 차장이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요?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강한 불쾌감이 즉시 드러났다. 전화기 너머로도 분노가 느껴질 정도였다.
최 차장은 당황했다. 50억이 아니라 70억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기에는 자신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최 차장이 설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듣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 교체를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계약 위반입니다.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최 차장은 멘붕 상태였다. 하루아침에 2개의 핵심 프로젝트에서 부정적 신호가 온 것이었다. 30억짜리 동아건설, 70억짜리 대한금융. 합계 100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태수로부터 받은 간단한 인수인계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강한 반발이었다. 최 차장은 급하게 USB를 다시 열어봤다. 동아건설 폴더를 클릭했다. 계약서, 진행 상황 보고서, 미팅 기록. 모든 자료가 다 있었다. 하지만 윤 사장의 성격,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 주의사항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다. 대한금융 폴더도 마찬가지였다. 박 전무가 담당자 교체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오전 10시. 최 차장은 급하게 팀장을 찾아갔다. 팀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문제? 동아건설이랑 대한금융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왔어요. 담당자가 바뀐 거에 대해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 같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던가? 동아건설은 차갑게 전화를 끊었고 대한금융은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강 부장한테 인수인계 제대로 받았어? 네, USB에 모든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자료만 있으면 뭐해? 고객 관계는 자료로 되는 게 아닌데. 팀장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강태수는 이미 퇴사했고 연락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전 11시. 경리부 김대리가 팀장을 급하게 찾아왔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뭔가 큰 문제를 발견한 듯 했다. 팀장님, 한빛 제약 거래 조건이 좀 이상한데요. 팀장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동아건설과 대한금융 문제 때문에 이미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었다. 뭐가 이상한데? 팀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분할 결제 조건이 실제 거래에 적용되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즉시 결제로 되어 있거든요. 김 대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회사 규정상으로는 모든 거래처와 즉시 결제가 원칙이었다. 현금 흐름 관리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게 회사 방침이었다. 그런데 한빛 제약만 예외적으로 분할 결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특별 조건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게 언제부터 그랬는데? 팀장이 서류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최소 3년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강 부장님이 개인적으로 관리하셨던 것 같아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팀장은 당황했다. 한빛제약은 50억 규모의 중요한 협력업체였다. 그런데 이런 예외 조건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더구나 이것이 회사 규정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했다. 만약 감사에 걸리면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 왜 이런 조건을 허락했을까? 아마도 한빛제약 현금 흐름이 빠듯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즉시 결제하면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인데. 팀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강 부장한테 물어봐야겠네. 팀장이 말했다. 퇴직하셨잖아요. 김 대리가 상기시켰다. 그럼 어떻게 하지? 팀장도 명확한 답이 없었다. 갑자기 규정대로 바꾸자고 하면 거래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다. 50억 거래가 끊어질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계속 규정 위반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총무팀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것이다. 팀장님, 식약처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왔는데 담당자를 모르겠어요. 팀장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 한빛제약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허가 문제였다. 뭐가 문제인가요? 팀장이 물었다. 강 부장님이 항상 직접 처리하셨는데 담당 공무원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인수인계받은 자료에도 없어요. 식약처 대표 번호만 있는데 거기로 전화하면 정확한 담당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강태수가 남긴 함정 중 하나였다. 공식적인 연락처는 모두 정리해서 넘겨줬지만 정말 중요한 개인 연락처들은 빼놓았던 것이다. 식약처 김 과장의 개인 휴대폰 번호, 각종 인허가 담당자들의 직통 연락처 같은 것들.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는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핵심 자산이었다. 최진우 차장이 직접 식약처 대표 번호로 여러 번 전화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식약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빛제약 프로젝트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어느 부서로 연결해 드릴까요? 품질인증팀이요. 품질인증팀으로 연결됐다. 품질인증팀입니다. 한빛제약 서류 보완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담당자가 누구죠? 그게 잘 모르겠어서요. 그럼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전화를 주고받았지만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한 담당자를 찾기는 어려웠다. 대표 번호를 통한 공식적인 경로로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아니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 일정은 촉박했다. 더구나 인허가 관련 업무는 담당 공무원과의 개인적 관계가 중요했다. 강태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런 관계들을 구축해왔다. 정기적인 연락, 때때로 식사 자리, 골프 모임. 이런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았다. 그 과정과 방법은 누구에게도 전수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문서로 남길 수도 없고 USB에 담을 수도 없었다. 오후 2시.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협력업체 관리에서 예상치 못한 복잡함이 드러난 것이다. 강태수가 정리해준 자료에는 각 업체별 기본 정보와 계약 조건이 나와 있었다. 업체 이름, 대표자, 연락처,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금액. 이런 형식적인 정보들 뿐이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훨씬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 있었다. 예를 들어 어업체와 B업체는 서로 경쟁 관계라서 같은 날 미팅을 잡으면 안 됐다. 한쪽이 알면 기분 나빠했다. C업체와 D업체는 제휴 관계라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었다. E업체 사장은 목요일 오후에는 절대 연락이 안 됐다. 개인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다. F업체는 특정 프로젝트에서만 특별 조건을 적용받았다. 이런 세세한 정보들은 문서로 남겨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오랜 경험과 개인적 관계에서 나온 노하우들이었기 때문이다. 강태수는 22년간 이런 패턴들을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이다. 각 업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최 차장은 점점 강태수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기 시작했다.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도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장기적 파트너십이었던 것이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후 3시. 팀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다. 동시에 강태수 없이는 업무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최진우 차장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다. 명문대 출신의 우수한 인재였다. MBA 학위도 있고 이론적 지식도 풍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쌓인 경험과 인정 네트워크는 학벌이나 이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22년간 쌓아온 신뢰, 개인적 관계, 비공식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을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강태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결국 팀장은 강태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로 했다. 체면이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았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강태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태수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평소의 온화한 톤이 아니었다.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부장님, 저 팀장인데요. 미안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저 퇴직했는데요. 강태수의 대답은 단호했다. 평소 온화했던 톤과는 완전히 달랐다. 팀장은 당황했다. 그래도 식약처 담당자 연락처만. 대성건설이 아니라 한빛제약 프로젝트가 급해서. 인수인계 자료에 다 있을 텐데요. 거기엔 대표 번호만. 그럼 대표 번호로 연락하세요. 강태수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더 이상의 친절이나 배려는 없었다. 22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에 대한 예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로는 업무 파악이. 팀장이 설명하려 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딸칵. 전화가 끊어졌다. 팀장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 강태수의 차가운 반응이 예상 밖이었다. 평소 온화하고 협조적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단호할 줄 몰랐다. 동시에 자신들이 강태수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22년 충성을 8분 만에 정리한 대가가 이것이었다. 오후 4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한빛제약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결제 조건 변경에 대한 문의였다. 최 차장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한성개발입니다. 이번 달 결제는 어떻게 되나요? 평소처럼 분할인가요? 한빛제약 재무팀장의 목소리였다. 최 차장은 당황했다. 격리부에서 지적한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 그게 저희 회사 규정상 즉시 결제가 원칙이어서요. 최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했다. 네? 뭔 소리예요? 우리 몇 년째 분할 결제로 해왔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다.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였다. 최 차장은 식은땀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회사 규정을 재확인하다 보니 최 차장이 설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요? 강 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그럼 지금까지 우리랑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 부장님이랑 개인적으로 합의한 조건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한빛제약 재무팀장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다. 죄송합니다만 회사 규정상. 회사 규정? 그런 거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분할 결제해놓고 갑자기 바꾸시면 저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재무팀장이 따졌다. 저희도 상황을. 상황?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강 부장님은 저희 현금 흐름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건데 이제 와서 규정 타령하시면 곤란합니다. 전화 너머로 분노가 전해졌다. 최 차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MBA에서 배운 협상 이론, 갈등 관리 기법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 이건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다.
일단 내부적으로 협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 차장이 시간을 벌려 했다. 언제까지요? 이번 달 결제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가 언제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번 주 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해결 안 되면 저희도 거래 조건 재검토해야겠네요. 50억짜리 계약인데 이런 식으로 신뢰를 깨시면 안 되죠. 재무팀장이 경고하듯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최 차장은 좌절감을 느꼈다. 하루 만에 여러 업체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었다. 동아건설 30억, 대한금융 70억, 그리고 이제 한빛제약 50억까지. 총 150억이 흔들리고 있었다. 명문대 출신 MBA 보유자라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저녁 무렵 회사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여러 부서에서 강태수와 관련된 업무 문제들이 속속 보고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업팀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강태수가 관리하던 소규모 거래처 10곳에서 연락이 왔다. 담당자 변경에 대한 확인이었다. 구매팀에서도 협력업체들의 불만이 접수됐다. 강 부장님이랑 합의한 조건이 있는데 새 담당자는 모른다고 한다는 민원이었다. 기획팀에서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단순히 한 사람이 퇴사한 것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관계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었다. 강태수라는 한 사람이 회사의 수많은 업무들을 개인적 역량으로 연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진우 차장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함에 직면했다. 명문대 출신의 이론적 지식으로는 현장에서 쌓인 22년의 경험과 인맥을 대체할 수 없었다. 특히 고객들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후 6시. 팀장은 상무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문제들이 하나둘 터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150억 규모의 프로젝트들에서 부정적 신호가 나온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다. 팀장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켜고 워드 문서를 열었다. 제목 강태수 부장 퇴사 관련 업무 차질 현황. 본문에 오늘 하루 발생한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동아건설 30억 담당자 교체의 부정적 반응, 관계 악화 우려. 대한금융 70억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통보, 투자 철회 가능성. 한빛제약 50억 거래 조건 분쟁, 계약 해지 위협. 식약처 인허가 담당자 연락처 부재, 업무 지연. 협력업체 관리 특수 조건 파악 불가, 관계 관리 어려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팀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인수인계가 부실했던 게 아니었다. 강태수가 의도적으로 핵심 정보를 빼놓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USB에는 분명히 방대한 자료가 들어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완벽한 인수인계였다. 다만 실제로 일을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정보들이 빠져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문서화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오후 7시. 팀장은 상무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메일로 보내고 전화로 간단히 설명했다. 상무님, 강 부장 퇴사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한데? 상무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동아건설, 대한금융, 한빛제약에서 모두 부정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총 150억 규모입니다. 150억? 상무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다. 네, 하루 만에 3곳에서 연락이 왔고 모두 담당자 교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 부장한테 연락해봤어? 시도했지만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회사와 관계없다고 하더군요. 상무는 한숨을 쉬었다.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와. 대책을 논의해야겠어.
그날 밤 강태수 퇴사가 만든 첫 번째 균열들이 회사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지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강태수가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의 서막이 막 오른 것이었다. 최진우 차장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그는 USB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폴더를 하나씩 열어보고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핵심 정보는 없었다. 밤 10시. 최 차장은 결국 포기하고 퇴근 준비를 했다. 노트북을 끄고 가방을 챙기고 불을 껐다. 사무실을 나서며 창밖을 내다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은 어떤 문제가 또 터질까?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강태수는 집 서재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다. 팀장, 최 차장, 심지어 상무까지. 하지만 강태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책을 읽으며 차분하게 시간을 보냈다. 아내가 서재로 들어왔다. 전화 많이 오던데 괜찮아요? 응, 괜찮아. 회사에서 오는 건데 받을 필요 없어. 뭔가 급한 일인가 봐요. 급하긴 뭐가 급해. 내일이 아닌데. 강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22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회사는 자신을 8분 만에 정리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고객들이 하나씩 이탈하고 프로젝트들이 흔들리고 회사가 패닉에 빠지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강태수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화요일 오전. 최진우 차장은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동아건설과 대한금융의 차가운 반응, 한빛제약의 분노, 회사 내부에서 터진 각종 문제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간밤에 악몽까지 꿨다. 고객들이 차례로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꿈이었다. 오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명적인 상황들이었다. 강태수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핵심 지뢰들이 하나씩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 일찍 출근한 최 차장은 어제 정리한 메모를 다시 살펴봤다. 강태수가 남긴 자료들을 재검토하며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고객 정보, 프로젝트 현황, 계약 조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엑셀 시트로 깔끔하게 정리된 거래처 목록, 파워포인트로 만든 프로젝트 현황 보고서. 모든 것이 일목요연했다. 하지만 어제 경험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니 뭔가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특히 고객들과의 개인적 관계나 비공식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매뉴얼이었던 것이다. 오전 8시 30분. 팀 전체가 긴급 회의실로 소집됐다. 상무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다. 상무의 표정이 어두웠다. 어젯밤 팀장의 보고를 받고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어제 보고받은 내용이 사실인가? 상무가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사실입니다. 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150억이 하루 만에 흔들렸다고. 정확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위기나 확정이나 무슨 차이야? 고객들이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거 아닌가? 상무가 책상을 손으로 치며 말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최 차장, 인수인계 제대로 받았어? 상무가 최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네, USB의 모든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 차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료는 다 있는데. 고객들의 개인적 성향이나 특수한 거래 조건 같은 건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 차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인수인계 자료에 그런 게 없었다고. 네, 공식적인 정보만 있고 비공식적인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상무는 한숨을 쉬었다.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태수가 의도적으로 핵심 정보를 빼놓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전 9시. 첫 번째 대형 지뢰가 터졌다. 식약처에서 공문이 도착한 것이다. 총무팀 직원이 급하게 회의실로 뛰어왔다. 팀장님, 식약처에서 공문이 왔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공문을 펼쳐보니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한빛제약 프로젝트 관련 특별 검토 필요. 담당자 직접 방문 요망. 7월 말까지 미처리 시 승인 취소 예정. 승인 취소. 그 말은 50억짜리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최 차장은 즉시 식약처에 전화했다. 대표번호로 걸었다. 식약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빛제약 프로젝트 관련해서 공문을 받았는데요. 어느 부서 건가요? 품질인증팀인 것 같은데. 품질인증팀으로 연결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거는 특별 케이스라서 기존 담당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식약처 직원이 말했다. 기존 담당자요? 네, 강태수 부장님이요. 개인적으로 조율해오던 건이라서 공식 경로로는 처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최 차장은 더욱 당황했다. 강태수가 공식적인 업무 외에 개인적인 특별 조치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확실히 알게 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 부장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 그러면 최소 2개월은 걸립니다. 2개월이요? 프로젝트 일정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데. 전화를 끊고 최 차장은 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식약처 인허가가 심각합니다. 강 부장님이 개인적으로 특별 처리해 오던 건데 이제 그게 막혔어요. 얼마나 걸린다고? 정식 절차로는 2개월이래요. 2개월? 그럼 프로젝트 일정이 완전히 어그러지잖아. 팀장이 머리를 감쌌다. 한빛제약은 이미 결제 조건 문제로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거기에 인허가까지 지연되면 계약 해지는 시간 문제였다. 오전 11시.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회계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최 차장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한빛제약과의 거래에서 공식 계약서상의 조건과 실제 거래 조건이 완전히 달랐다. 계약서에는 즉시 결제, 표준 납기, 일반 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할 결제, 긴급 납기, 특수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특별 조건이 강태수의 개인 보증하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회계팀 직원이 최 차장을 찾아왔다. 차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서류를 펼쳐 보이며 물었다. 강 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해서 특별 처리해 온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개인 보증이요? 최 차장이 되물었다. 네. 만약 한빛제약에서 결제를 못하면 강 부장님이 개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서면으로 남겨놓으셨거든요. 회계팀 직원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서류를 보니 정말로 강태수의 서명이 있었다. 본인 강태수는 한빛제약 분할 결제 조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날짜는 3년 전이었다. 3년 동안 이런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최 차장은 충격을 받았다. 강태수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한 게 아니라 개인의 신용과 책임을 걸고 특별한 거래 조건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이런 수준의 헌신과 책임감은 일반적인 직장인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게 회사 규정에 맞는 겁니까? 최 차장이 물었다. 당연히 안 맞죠. 하지만 강 부장님이 워낙 신뢰받는 분이라 묵인되어 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강 부장님이 퇴사하신 상황에서 기존 약속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도 복잡합니다. 회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요. 회계팀 직원도 난감한 표정이었다. 점심시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최 차장은 팀장을 찾아가 추가로 발견한 문제들을 보고했다. 팀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뭐가 또 발견됐어? 팀장이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한빛 제약 거래 조건이 강 부장님의 개인 보증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년간요. 개인 보증? 팀장이 놀라며 되물었다. 네. 강 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서면으로 보증했어요. 그래서 분할 결제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중요한 게 왜 보고가 안 됐어? 아마 강 부장님 개인적으로 처리하시느라 공식 보고 경로를 거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강태수의 업무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개인적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다른 문제는 없어. 식약처 인허가도 강 부장님이 개인적 관계로 특별 처리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공식 경로로는 처리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팀장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강태수의 업무 영역이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했다. 공식적인 업무 프로세스 외에 수많은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개인적 조치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강태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오후 1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식약처에서 직접 전화가 온 것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표 번호가 아닌 개인 번호였다. 발신자 표시에 0101-234-5678라고만 나왔다. 여보세요. 강태수 씨 연락처로 알고 전화드렸는데.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어조였다. 아, 안녕하세요. 강 부장은 퇴직하고 제가 담당하게 된 최진우 차장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식약처 품질인증팀 김 과장입니다. 김 과장. 최 차장은 어제부터 찾고 있던 바로 그 담당자라는 걸 즉시 깨달았다. 하지만 상대방의 다음 말에 더욱 놀랐다. 강태수 씨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특별건이 있는데 7월 말까지 처리해야 해요. 이건 정식 경로로는 처리가 어려운 케이스거든요. 김 과장이 설명했다. 특별건이요? 최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한빛 제약 프로젝트 관련해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달라고 강태수 씨가 개인적으로 부탁했던 건이에요. 저도 강 씨와의 관계 때문에 특별히 처리해 주려던 거라서. 최 차장은 머리가 하얘졌다. 강태수가 공식적인 업무 외에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인수인계 자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런데 강태수 씨와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김 과장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나요? 최 차장이 물었다. 글쎄요. 이건 개인적인 신뢰관계 때문에 가능했던 거니까 강태수 씨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식 경로로 다시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최소 2개월은 걸립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다. 2개월이면 프로젝트 일정이 완전히.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강 씨와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특별히 처리해 주려던 건데 이제 그분이 안 계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최 차장은 강태수의 업무가 얼마나 복잡하고 개인적인 것이었는지 실감했다. 단순히 매뉴얼대로 처리되는 일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서비스들이었던 것이다. 오후 2시. 협력업체 관리에서도 예상치 못한 복잡함이 계속 드러났다. 강태수가 정리해준 자료에는 각 업체별 기본 정보만 있었지만 실제 관계는 훨씬 복잡했다.
어업체와 B업체는 실제로는 같은 오너가 운영하고 있어서 함께 관리해야 효율적이었다. C업체 사장은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절대 연락이 안 됐다. 지방 출장을 가기 때문이었다. D업체는 특정 프로젝트에서만 10% 할인을 적용받았다. 이 업체는 긴급 물량 요청 시 24시간 내 납품이 가능했지만 그건 사장과 강태수의 개인적 친분 덕분이었다. F업체는 결제일을 항상 5일 정도 늦춰줘야 했다. 현금 흐름이 빠듯했기 때문이다. 이런 세세한 정보들은 문서로 남겨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다. 강태수는 22년간 이런 패턴들을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이다. 각 업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오후 3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한빛제약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것이다. 이번에는 사장이 직접 전화했다. 최 차장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개발 최진우 차장입니다. 최 차장, 이 사장입니다. 이번 달 조건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인가요? 이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최 차장은 긴장했다. 어제 재무팀장과의 통화 내용이 보고된 것 같았다. 아직 정식으로 통보드린 게 아닌데. 최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식 통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3년간 해온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사 규정상. 회사 규정?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규정 위반하면서 거래한 겁니까? 이 사장이 따졌다.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지적이었다. 그게 아니라 담당자가 바뀌면서. 담당자요? 강 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퇴직하셨습니다. 그럼 강 부장님이랑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장의 목소리에서 당황과 분노가 섞여 나왔다. 저희가 강 부장님을 신뢰해서 특별 조건을 수락한 건데 그분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곤란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최선?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강 부장님은 저희 사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3년간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규정 타령하시면 저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최 차장은 점점 더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강태수와 한빛제약 사이에 어떤 개인적 약속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일단 내부 협의를 거쳐서. 언제까지요? 이번 주 내로. 이번 주 내로 해결 안 되면 저희도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겠습니다. 50억 거래인데 이런 식으로 신뢰를 저버리시면 안 되죠. 이 사장이 경고하고 전화를 끊었다. 최 차장은 좌절감을 느꼈다. 명문대 MBA에서 배운 협상 기법, 고객 관리 이론 같은 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었다. 이건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신뢰는 22년간 쌓인 것이었다. 오후 4시. 최악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한금융에서였다. 70억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였다. 이번에는 박 전무가 직접 전화한 것이었다. 최 차장은 온몸에 긴장이 돌았다. 손에 땀이 났다. 한성개발 최진우 차장입니다. 박 전무입니다. 70억 프로젝트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랜 세월 금융업계에서 다져진 권위가 느껴졌다. 네, 맞습니다. 최 차장이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담당자 교체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에 중요 사항 변경 시 사전 통보 조항이 있는데요. 최 차장은 급하게 계약서를 찾아봤다. 정말로 그런 조항이 있었다. 주요 담당자 변경 시 30일 전 서면 통보. 완전히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다. 죄송합니다. 저희 내부 사정으로 급하게.
내부 사정으로 계약을 위반하시는 겁니까? 박 전무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저는 담당자 교체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더더욱이요. 팀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시면. 최 차장이 말하려 했지만 박 전무는 가로막았다. 최선? 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강태수 부장과는 3년간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그분의 업무 스타일, 의사소통 방식, 문제 해결 능력을 믿고 70억을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갑자기 새로운 사람과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최 차장은 할 말이 없었다. 충분한 인수인계를 받았고, 인수인계로 해결될 문제라면 애초에 담당자가 중요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는 시간과 경험으로 쌓이는 겁니다. 박 전무의 논리에 최 차장은 반박할 수 없었다. MBA에서 배운 관계 관리 이론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일단 이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투자 철회도 심각하게 고려해야겠네요. 전무님,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3년간 강 부장과 함께 일하면서요. 그런데 귀사가 그분을 함부로 내보내신 거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최 차장은 완전히 멘붕 상태였다. 70억 프로젝트가 정말로 날아갈 위기였다. 하루 만에 회사의 핵심 사업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동아건설 30억, 한빛제약 50억, 대한금융 70억, 총 150억이 위기에 처했다. 오후 5시. 하루 종일 쌓인 문제들을 정리하던 최 차장은 강태수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복잡한 업무를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USB에 정리된 공식적인 자료들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핵심은 개인적인 관계, 특별한 약속, 비공식적인 조치들이었다. 식약처 공무원과의 개인적 친분 -15년 관계. 협력업체들과의 특별한 거래 조건 각 업체마다 다른 맞춤형 조건. 고객들과의 개인적 신뢰관계 수년간 쌓아온 신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이전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더구나 강태수는 이런 관계들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 심지어 개인 신용까지 투자해왔던 것이다. 회식 자리, 골프 모임, 개인적 만남. 퇴근 후 시간, 주말, 심지어 휴가까지 반납하며 관계를 만들어왔다. 이런 수준의 헌신은 일반적인 직장인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최 차장 자신도 MBA를 받고 똑똑하고 성실했지만 강태수처럼 개인 신용을 걸고 회사 일을 할 수는 없었다. 그건 직장이 아니라 거의 자기 사업을 하는 수준이었다. 저녁 6시. 팀장은 더 이상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결국 상무에게 긴급 보고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 강태수 부장 퇴사 관련 긴급 상황 보고. 본문. 대한금융 70억 투자 전면 재검토, 철회 가능성 높음. 한빛제약 50억 거래 조건 분쟁, 계약 해지 경고. 동아건설 30억 관계 악화, 신규 프로젝트 보류. 식약처 인허가 특별 처리 불가, 2개월 지연 예상. 개인 보증권 법적 책임 소재 불명확. 총 피해 예상 규모 150억 이상 긴급 대책 필요. 보고서를 상무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5분 후 상무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다. 상무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니 상무가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방금 보낸 보고서를 읽고 있는 중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상무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강 부장 퇴사 후 이틀 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틀 만에 150억이 날아갈 판이라고. 강태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개인적인 관계와 비공식적 조치들로 모든 걸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팀장이 설명했다. 그럼 인수인계는 뭐 했어? USB에 자료가 다 있다며? 공식적인 자료만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정보들은 다 빠져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뺀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무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강 부장한테 다시 연락해봤어? 팀장이 어제 시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내가 직접 해봐야겠어. 저녁 7시. 상무는 강태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렸다. 강태수가 받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6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강태수의 목소리였다. 강 부장, 나 상무야. 네, 상무님. 강태수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친근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 거리감이 느껴졌다. 상황이 심각해. 도움이 필요해. 상무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무슨 일인데요? 강태수는 이미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고객들이 담당자 교체에 반발하고 있어. 특히 대한금융은 투자 철회를 검토 중이야.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강태수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박 전무님한테 한 번만 연락해 줄 수 없어? 3년간 함께 일했잖아.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연락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강태수의 거절은 단호했다. 부탁이야. 회사가 정말 위기야. 그 위기를 만든 건 누구입니까? 강태수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다. 저를 8분 만에 정리하실 때는 위기를 생각 안 하셨잖아요. 상무는 할 말이 없었다. 적어도 제대로 인수인계는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USB의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그 이상은 제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정보요? 그건 22년간 제가 개인적으로 쌓아온 관계들입니다. 제 개인 자산이죠. 그걸 8분 만에 넘겨달라는 건 무리 아닙니까? 상무는 말문이 막혔다. 강태수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았다. 그럼 조건을 제시해봐. 뭘 원해? 조건이요? 지금 와서 조건을 논할 단계는 지난 것 같은데요. 복귀를 고려해 볼 수 있어. 처우 개선도. 관심 없습니다. 강태수가 단칼에 거절했다. 강 부장, 제발.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요. 더 이상 통화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딸칵. 전화가 끊어졌다. 상무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완전히 거절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강태수가 말한 새로운 계획이 무엇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회사는 강태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처리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강태수가 심어놓은 지뢰들이 하나씩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수요일 아침 7시. 상무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다. 어젯밤 강태수와의 통화 이후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태수의 냉정한 거절, 새로운 계획이라는 불길한 말.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상무실에 앉아 어젯밤 정리한 메모를 다시 살펴봤다. 동아건설 30억 보류, 한빛제약 50억 위기, 대한금융 70억 철회 검토. 총 150억이 이틀 만에 흔들렸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강태수가 관리하던 다른 거래처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소규모 거래처 10여 곳, 협력업체 20여 곳. 모두 합치면 추가로 50억 이상이었다.
최악의 경우 200억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상무는 지난 구조조정 과정을 되돌아봤다. 젊은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있었다. 대표이사의 강력한 의지였다. 디지털 전환, 애자일 조직, MZ세대 중심 문화. 새로운 키워드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퇴사 대상이 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었다. 분위기를 읽어라,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라 같은 추상적인 지시뿐이었다. 결국 인사팀과 중간 관리자들이 알아서 판단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엉망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었다. 문제는 강태수의 업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부장이었다. 화려한 학벌도 없고 영어도 서툴고 최신 디지털 도구도 잘 다루지 못했다. 인사평가 점수도 중간 정도였다. 눈에 띄는 성과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핵심 업무들을 개인적 역량으로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다. 고객들과의 깊은 신뢰관계, 외부 기관과의 비공식 네트워크, 협력업체들과의 특별한 조건들.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인사평가 시스템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가치들이었다. 오전 8시 30분. 상무는 인사팀 차부장을 불렀다. 강태수 퇴사 과정을 다시 점검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했다. 차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앉으세요. 상무가 차갑게 말했다. 차부장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강태수 부장 퇴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설명해봐요. 차부장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들었다. 어젯밤부터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왔다.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구조조정 방침? 누가 강태수 부장을 대상자로 선정했어요? 상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윗선 지시로. 차 부장이 모호하게 대답했다. 윗선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상무가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며 다그쳤다. 차 부장은 당황했다. 사실 명확한 지시라기보다는 분위기를 읽고 처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방향성이 젊은 인재 우선이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150억이 날아갈 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차 부장은 할 말이 없었다. 강태수의 퇴사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강태수 부장의 업무 가치를 평가했어요. 인사평가 점수로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인사평가 점수. 상무가 비웃듯 말했다. 150억을 관리하는 사람이 중간 점수라고. 우리 평가 시스템이 문제네요. 차 부장은 고개를 숙였다. 오전 9시. 상무는 팀장을 다시 불렀다. 어젯밤 보고 이후 추가로 파악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팀장도 밤새 잠을 못 잔 듯 피곤한 얼굴이었다. 어젯밤 이후에 새로 파악된 문제는 없나? 상무가 물었다. 동아건설에서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도 재검토하겠다고 하더군요.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었다. 얼마나 되는데? 추가로 20억 정도입니다. 대한금융은 어떻게 됐어? 어젯밤에 박전무 비서에게서 이메일이 왔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투자를 공식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그럼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 상무는 머리를 감쌌다.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 건가? 강 부장이 복귀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수준의 담당자를 배정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둘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상무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나? 영업팀, 구매팀, 기획팀 모두에서 강 부장 관련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작은 거래처들까지 합치면 총 얼마나 되는데? 최소 20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팀장의 보고를 듣고 상무는 문제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다. 오전 10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대표이사가 상무를 불렀기 때문이다. 이미 소식이 윗선까지 올라간 것이었다. 비서가 급하게 연락했다. 상무님, 대표이사님이 지금 당장 오시래요. 상무는 급하게 보고 자료를 챙겨 대표이사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니 대표이사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강태수 부장 퇴사 관련해서. 상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대한금융에서 직접 내게 전화가 왔어. 70억 투자 철회하겠다고. 대표이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게 말이 돼? 대표이사가 돌아서며 소리쳤다. 평소 차분했던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드문 일이었다. 강태수가 누구야? 왜 그 사람을 자른 거야?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내가 언제 핵심 인력을 자르라고 했어? 대표이사가 책상을 쳤다. 상무는 말문이 막혔다. 젊어지라는 게 중요한 사람까지 자르라는 뜻이었어? 150억을 관리하는 사람을 없애라는 의미였냐고. 대표이사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다. 누가 결정했는지 찾아봐. 200억짜리 손실이 나올 판인데 누가 책임질 거야? 대표이사가 따졌다. 명확한 책임자를. 명확하지 않다고? 그럼 시스템이 잘못된 거네.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어? 상무는 대답할 수 없었다. 결국 모든 책임이 경영진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강태수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나? 저희도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그럼 인사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대표이사의 질책에 상무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당장 해결책을 가져와. 오늘 안으로. 오전 11시. 상무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전 임원진이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회의실에 팀장, 차부장, 기획팀장, 영업팀장, 구매팀장이 모였다. 총 6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강태수 부장 퇴사 결정 과정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무가 엄숙하게 회의를 시작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경직됐다. 분위기상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는 걸 모두 감지했기 때문이다. 차부장, 퇴사 대상자 선정 기준이 뭐였나요? 상무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나이와 직급을 고려해서 젊은 조직을 만들라는 방침에 따라. 차부장이 어물어물 대답했다. 방침? 구체적으로 누구의 방침이죠? 상무가 다그쳤다. 차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명확한 지시보다는 암묵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목하기 어려웠다. 팀장이 끼어들었다. 저는 사실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반대했다고요? 그럼 왜 강하게 저지하지 않았어요? 상무가 되물었다. 분위기가 이미 윗선의 의지가 확고해 보여서 분위기로 200억을 날린 거예요? 상무가 책상을 탁 쳤다. 중요한 인력을 분위기로 결정한 거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모두들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영업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강 부장의 업무 범위를 제대로 파악 못했던 것 같습니다. 파악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상무가 물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부장 업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회사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영업팀장이 설명했다. 기획팀장도 거들었다. 저희 팀에서도 강 부장과 연관된 업무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무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태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일단 강 부장께 복귀를 요청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복귀 요청? 이미 퇴사 처리된 사람을 다시 부른다고. 상무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어제 제가 연락했을 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더 좋게 제시하면. 어떤 조건? 임원 승진, 연봉 대폭 인상, 전용 사무실. 그런 조건을 이제 와서 제시한다고 돌아올까요? 기획팀장이 의문을 제기했다. 강 부장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텐데. 다른 방법이 있어? 상무가 반문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강태수 없이는 당장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강태수는 이미 회사를 완전히 등진 상태였다. 점심시간. 상무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상황을 정리해봤다.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퇴사가 아니었다. 회사의 인력 관리와 업무 파악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강태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만년 부장이었다. 특별한 성과나 눈에 띄는 업적도 없었다. 인사평가 점수도 중간이었다. 디지털 역량도 부족했다. 영어도 서툴렀다. 최신 경영 트렌드에도 밟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운영의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150억 이상의 프로젝트를 개인적 역량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고객들과의 깊은 신뢰관계, 외부 기관과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협력업체들과의 특별한 거래 조건들. 이런 것들이 모두 강태수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더 문제인 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을 회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인사평가나 성과 관리 시스템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가치들이었기 때문이다.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관계, 신뢰,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었다. 오후 2시. 상무는 다시 강태수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려놓고라도 현재 위기를 해결해야 했다.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1번, 2번, 3번. 6번째에서 강태수가 받았다. 강 부장 나야. 상무. 네, 상무님. 강태수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다. 이제는 아예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복귀 가능성을 진지하게 타진해보고 싶은데. 상무가 최대한 낮은 자세로 말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관심 없다고. 조건을 대폭 개선하겠어. 임원 승진 연봉 2배.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야 그런 조건을 제시하시네요. 강태수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다. 그때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했어. 미안해. 상무가 사과했다. 하지만 강태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은 제대로 파악하신 건가요? 그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위기가 생기니까 갑자기 제 가치를 알아보시는군요. 강태수의 비꼼에 상무는 할 말이 없었다. 제발 부탁이야. 회사가 정말 위기야. 그 위기를 만든 건 누구입니까? 강태수가 되물었다. 저를 8분 만에 정리하실 때는 회사 위기를 생각 안 하셨잖아요. 상무는 말문이 막혔다. 적어도 한빛 제약이랑 대한금융만이라도. 그분들은 저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함부로 회사 일에 개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더 이상 통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딸칵. 강태수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상무는 허탈하게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오후 4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강태수가 다른 회사와 면접을 봤다는 소문이었다. 업계가 좁다 보니 소식이 빠르게 퍼진 것이었다. 팀장이 급하게 상무실로 뛰어왔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창백했다. 뭔 일이야? 강태수 부장이 경쟁사인 우진개발과 면접을 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경쟁사로 가면 고객들까지 함께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았다. 단순히 인력을 잃는 게 아니라 고객과 프로젝트를 동시에 잃을 수 있었다. 확실한 정보야? 업계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라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 곳에서 같은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팀장이 급하게 설명했다. 우진개발이면 우리 경쟁사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곳이잖아.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재 영입에 적극적이에요.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다. 단순히 강태수를 되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핵심 인력과 고객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강 부장한테 다시 연락해 봐야겠어. 상무가 말했다. 방금 전화하셨잖아요. 조건을 더 좋게 제시해야 해. 어떻게든 붙잡아야 해. 상무는 고민에 빠졌다. 어디까지 조건을 올려야 할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강태수를 붙잡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더구나 이미 2번이나 거절당한 상황이었다. 저녁 6시. 대표이사가 상무를 다시 불렀다. 오늘 하루 종일 터진 문제들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기 위해서였다. 상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표이사 사무실로 향했다. 상황 정리됐어? 대표이사가 차갑게 물었다. 강태수 부장과 연락은 취했는데 복귀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왜? 이미 다른 회사와 접촉한 것 같고 우리 쪽 제안도 즉답을 피하고 있어서요. 상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다른 회사? 어디야? 우진개발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그럼 누가 이 책임을 질 거야? 200억 넘는 손실이 예상되는데. 대표이사가 따졌다. 상무도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다. 일단 최대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붙잡아봐. 이 상황에서 경쟁사로 가면 회사가 정말 위험해져. 대표이사의 지시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회사는 강태수라는 한 사람의 가치를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가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퇴사 처리가 만든 파장이 회사 전체를 흔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22년 충성의 대가가 이것이었다. 8분의 인수인계가 만든 200억의 위기. 그리고 그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목요일 오전 9시. 강태수는 우진개발 본사 앞에 서 있었다. 어제 상무와의 2번째 통화 이후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다. 우진개발 인사팀에서 정식 면접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다. 이메일 제목은 간단했다. 강태수 이사 채용 면접 제안의 건. 이사. 한성개발에서는 22년간 부장에 머물렀는데 우진개발에서는 첫 면접부터 이사 직급을 제안한 것이었다. 강태수는 이메일을 받고 씁쓸하게 웃었다. 회사가 달라지면 대우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깔끔한 정장을 입고 건물로 들어섰다. 로비는 현대적이고 세련됐다. 한성개발보다 훨씬 더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였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7층. 임원 면접실이 있는 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퇴사 통보, 8분의 인수인계, 회사의 패닉, 상무의 절박한 전화. 모든 것이 강태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우진개발 이사가 강태수를 맞이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상 좋은 남성이었다.
강태수 부장님 안녕하세요. 우진개발경영지원본부 이이사입니다.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수가 악수를 받으며 인사했다. 먼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이이사가 소파를 가리켰다. 책상이 아니라 소파에 앉는다는 것부터가 달랐다. 한성개발 인사팀에서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딱딱하게 앉았었다. 업계에서 실력 있는 분으로 유명하시죠? 특히 고객 관리 쪽에서는 최고라고 들었는데요. 이이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강태수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과찬이 아니에요. 동아건설 윤 사장님이 직접 추천하셨거든요. 이이사가 웃으며 말했다. 강태수는 놀랐다. 윤 사장이 자신을 추천했다는 것이었다. 퇴사 후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연락이 온 것이 의외였다. 동시에 자신과 고객들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적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22년간 쌓아온 신뢰가 이런 형태로 돌아온다는 게 감동적이었다. 윤 사장님이요? 네. 저희가 부장님 영입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적극 추천하시더라고요. 이이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강태수님 경력을 보니까 정말 인상적이네요. 22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셨고 150억 이상 프로젝트를 관리하셨고 주요 거래처들과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강태수는 조용히 들었다. 한성개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다. 특히 고객들과의 신뢰 관계가 인상적입니다. 윤 사장님뿐만 아니라 한빛제약 이사장님, 대한금융 박전무님도 부장님을 높이 평가하시더라고요. 강태수는 속으로 놀랐다. 우진개발이 이미 자신의 주요 고객들에게 레퍼런스 체크를 한 것이었다. 그리고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뜻이었다. 한성개발은 22년간 함께 일하면서도 강태수의 가치를 몰랐는데 우진개발은 며칠 만에 정확히 파악한 것이었다. 이이사가 본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A사 용지 한 장을 강태수에게 건넸다. 깔끔하게 정리된 채용 제안서였다. 첫째, 이사 대우로 모시고 싶습니다. 직급은 이사, 직책은 사업본부 부본부장입니다. 강태수는 침착하게 들었다. 22년간 부장에 머물렀던 그에게 이사 승진은 감격스러웠다. 둘째, 연봉은 현재 대비 1.8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하고요. 1.8배. 한성개발에서 받던 연봉의 거의 2배였다. 22년간 조금씩 올랐던 연봉이 단번에 2배가 되는 것이었다. 셋째, 업무 환경도 최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독립사무실, 전용 비서, 법인카드, 전용 차량까지 지원합니다. 강태수는 감동을 느꼈다. 한성개발에서는 부장인데도 칸막이 책상에서 일했는데 여기서는 독립사무실을 준다니.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이사가 잠시 멈췄다가 강조하듯 말했다. 6개월 후에 상무 승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장님 같은 실력자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무. 강태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22년간 부장에 머물렀던 자신에게 6개월 후 상무 승진을 확정적으로 제안한다니. 한성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다.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 강태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저희도 부장님 같은 분을 모시게 되면 영광이죠. 이이사가 겸손하게 말했다. 특히 고객 관리 부문에서는 저희가 많이 배울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부장님의 노하우를 저희 조직에 전파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관의 겸손한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한성개발에서는 경험을 인정받기보다는 구식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다.
22년 경력이 자산으로 평가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장님께서 관리하시던 고객사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존중하겠습니다. 동아건설, 한빛제약, 대한금융 같은 곳들이 저희와 거래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부장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이사의 말에서 윤리의식이 느껴졌다. 물론 자연스럽게 부장님을 따라오시는 고객사들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모셔오라는 압박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건 부장님의 명예와도 관련된 문제니까요. 강태수는 이 회사가 마음에 들었다. 단순히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다. 면접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강태수의 업무 경험, 고객 관리 노하우,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물어봤다. 하지만 질문하는 방식이 달랐다. 검증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였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이 이사가 물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강태수가 물었다. 빠를수록 좋죠. 다음 주 월요일도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강태수가 확신 있게 대답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것이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최종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답변 드려도 될까요? 강태수가 되물었다. 이 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금요? 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강태수의 즉답에 이 이사가 환하게 웃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이사가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다. 강태수도 일어서서 악수를 받았다. 힘찬 악수였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악수였다. 같은 시간 한성개발에서는 대재앙이 시작되고 있었다. 상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태수와의 어제 통화, 우진개발과의 면접 소문, 금요일까지 답을 달라는 대한금융의 최후 통첩.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전 10시. 상무는 팀장을 불러 추가 상황을 점검했다. 어젯밤에 또 무슨 일 있었나? 대한금융에서 추가 연락이 왔는데 70억 프로젝트 투자 검토를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하더군요. 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검토 중단이 아니라 완전 중단.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했다. 완전히 중단이라고? 네. 담당자 교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70억 프로젝트의 완전 중단. 이것은 회사의 올해 실적에 치명타를 가하는 일이었다. 한빛제약은 어떻게 됐어? 거래 완전 중단 통보가 어젯밤 늦게 왔습니다. 동아건설도 마찬가지인가? 기존 계약 해지 통보가 아침에 공문으로 왔어요. 서 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상무는 절망감을 느꼈다. 사흘 만에 주요 거래선들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었다. 오전 11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업계 소문을 통해 강태수가 이미 우진개발과 계약을 마쳤다는 이야기였다. 팀장이 급하게 상무실로 뛰어왔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또? 강태수 부장이 우진개발과 이미 계약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상무는 머리가 하얘졌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확실한 정보야? 업계가 좁다 보니 소식이 빠르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진개발에 출근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완전히 늦은 거네. 상무는 절망했다. 이제 강태수를 되돌릴 방법이 없어 보였다.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점심시간. 회사에는 더 나쁜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다. 강태수의 이직 소식을 들은 고객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첫 번째 연락은 동아건설에서 왔다. 강태수 이사님이 우진개발로 가셨다면서요?
윤 사장의 전화였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저희도 우진개발과 새로 협의해 보려고요. 윤 사장의 말은 단호했다. 저희가 계속 관리해 드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과 일하는 겁니다. 강 이사님이 계시니까 안심이 되네요. 윤 사장의 말에서 강태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느껴졌다.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22년간 쌓아온 신뢰의 힘이었다. 그동안 수고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전화가 끊어졌다. 오후 1시. 한빛제약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다. 이사장이 직접 전화한 것이었다. 강태수 이사님이 우진개발로 이직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도 거래처를 변경해야겠네요. 이사장의 결정은 빨랐다. 기존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를 우진개발로 이관하겠습니다. 50억 규모의 추가 손실이었다. 담당자가 우진개발로 이직했으니 저희도 그쪽과 거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의 메시지는 간단 명료했다. 강태수를 따라 고객까지 이동하는 것이었다. 오후 2시. 가장 충격적인 연락이 왔다. 대한금융에서였다. 박 전무가 직접 전화했다. 강태수 이사님이 우진개발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능력 있는 분이 제대로 대우받는 곳으로 가신 거니까. 박 전무의 말에는 강태수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저희는 이사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우진개발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해보죠. 70억 프로젝트는 당연히 중단입니다. 대신 우진개발과 80억 규모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 전무의 말은 충격이었다. 한성개발에서 70억 프로젝트가 날아간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경쟁사로 넘어간 것이었다. 이사님이 계시면 더 큰 프로젝트도 가능할 것 같네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박 전무의 말에 담당자는 말문이 막혔다. 한성개발에서는 70억도 힘들어했는데 우진개발에서는 80억을 제안받은 것이었다. 오후 3시. 회사는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하루 만에 추가로 50억이 넘는 손실이 확정된 것이었다. 동아건설 30억, 한빛제약 50억, 대한금융 70억, 기존 손실 150억, 그리고 대한금융의 신규 프로젝트 80억까지 경쟁사로 넘어갔다. 총 피해 규모는 거의 230억에 육박했다. 상무는 대표이사에게 최악의 보고를 해야 했다.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얼마나? 대표이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동아건설, 한빛제약, 대한금융 모두 우진개발로 이동했습니다. 총 150억 손실에 대한금융 신규 프로젝트 80억까지 경쟁사로 넘어갔어요. 뭐라고? 대표이사가 소리쳤다. 강태수 이사를 따라 고객들이 집단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강태수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이? 저희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상무가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다. 잘못 판단했다고? 230억 손실이 판단 실수로 해결되는 일이야? 대표이사의 분노가 폭발했다. 한 사람의 인사 결정이 이런 재앙을 불러올 줄 몰랐다. 오후 5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표이사가 직접 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강태수는 받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강 이사님, 대표입니다. 꼭 한 번만 통화해 주세요. 어떤 조건이든 협의 가능합니다. 30분 후 강태수에게서 간단한 답장이 왔다. 이미 우진개발과 계약 완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었다.
강태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